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39장 토라의 진리가 있다. 그들의 선택. 랍비 슈모엘 모홀리버라는 19세기의 위대한 랍비이며 초기 시오니즘의 지도자이다. 그는 금송아지 이야기로부터 배운 또 하나의 대중 심리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모세의 귀환이 늦어졌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대신할 새 지도자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론에게 요구했다. 여기서 랍비 슈모엘은 왜 백성들은 아론에게 모세의 지위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던가 라고 묻는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사랑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처음부터 모세 쪽에 선 사람이다. 아론이야말로 모세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가장 자연스러운 후계자가 아닐까. 백성들이 아론을 지명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자신들 내부에서 누군가를 뽑는 것을 주저했다는 것이 된다. 가령 그것이 무감각한 금송아지라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예컨대 아론처럼 위대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라도 내부자인 이상 백성은 선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심리를 랍비 슈모엘은 현재의 조직이나 기관에서 재능 있는 내부자를 무시하고 객원 강사나 외국인 전문가를 찾는 경향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한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현대인에 비하면 황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인은 신을 만들기 위해 황금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현대인 중에는 자신의 황금을 만들기 위해 태연하게 신을 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자유로 가는 길은 멀다. 정치 철학자 미하엘 발차의 이집트 탈출과 혁명은 이집트 탈출 이야기와 현대 해방 투쟁과의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발차에 따르면 모세는 혁명 지도자의 원형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향한 여행이라는 성서의 내용은 발전성을 내포한 정치 문서라고 한다. 서양 문명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집트 탈출 이야기는 정치적 혁명 사상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차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모세가 레위의 자손들을 불러들여 백성 가운데 어림잡아 3,000명쯤을 칼로 죽이라고 한 32장이다. 시나이 산에서 10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주의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인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 관습에 대한 동경은 최초의 반동 사상이라 불러도 좋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최초의 혁명적 숙청의 앞잡이인지도 모른다. 실제 이 이야기는 기본적인 정치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언제 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한 누가 칼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걸까라는 문제에 대한 예증이라고 발차는 지적하고 있다. 이집트 탈출과 혁명은 물론 다른 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레닌주의자식으로 읽는 방법과는 별개로 독재나 폭력혁명을 인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조하고 금송아지의 이야기를 역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읽히고 또한 그것이 오랫동안 열심히 읽혀온 이유이기도 하다. 발차는 민중은 천천히 단계를 밟는다고 해서 노예로부터 자유의 상태로 이행할 수 없다.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진보는 매우 느리지만 이보 전진, 일보 후퇴라는 문제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 1862년 미국에 해방된 한 노예가 좋은 예이다. 원래 노예였던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집트를 절대 돌이켜 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황야를 떠돌았다. 우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듯이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은 사탄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에게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교육시켜야 한다. 자유를 향한 행진은 더딘 것이다. 자유를 향한 행진은 더딘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햇빛이 비치는 이유. 알렉산드르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강행군하는 도중에 멀고 한적한 오지의 평화스러운 오두막에 살면서 전쟁도 정복자도 모르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알렉산드르 대왕을 추장이 사는 오두막으로 인도했는데 추장은 알렉산드르 대왕에게 호의를 베풀며 영접하였고 그의 앞에 금으로 된 대추 야자와 금으로 만든 무화과, 금으로 만든 빵을 내놓았다. 이 나라에서 그대는 금을 드시오. 알렉산드로 대왕이 물었다. 저는 당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당신 나라에서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요. 다만 나는 당신들의 예절과 관습에 대해 친숙해지고 싶을 따름이요. 알렉산드로 대왕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당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오래 머물러 계십시오. 이 대화를 마칠 즈음에 두 시민이 재판을 받으려는 듯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원고가 말했다. 저는 이 사람에게서 땅 한 부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깊은 도랑을 내려고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그 땅만을 산 것이지 땅 밑에 묻혀 있을지도 모를 보물까지 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땅의 이전 소유자는 아직도 그 보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대답했다. 저는 제 친구인 이 사람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혹시 있을 수 있는 모든 이권들과 함께 그 땅을 그에게 팔았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그 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 재판관이기도 했던 추장은 그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되풀이하여 물어보았다. 그리고 얼마쯤 생각한 뒤에 말했다. 믿건대 친구여, 그대는 아들이 있는가? 예, 그러면 그대는 딸이 있는가? 추장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시오. 그리고 그 보물은 결혼 지참금으로 젊은 부부에게 주시오.
알렉산드르 대왕은 놀라고 당황했다. 제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추장이 알렉산드르 대왕에게 물었다. 그러자 알렉산드르 대왕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러나 그 재판은 나를 놀라게 했소. 그렇다면 이런 소송은 폐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는지요? 추장이 물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 당사자들로부터 보물을 빼앗아 보관하도록 하고 왕의 소용대로 쓰기 위해 압류했을 것이요. 알렉산드로 대왕이 대답했다. 왕의 소용대로 쓴다고요? 당신의 나라에도 해가 비칩니까? 추장이 놀란 표정으로 외쳤다. 그렇소. 거기에도 비가 내립니까? 그렇고 말고요. 이상하군요. 그렇다면 그곳에 목초와 푸른 풀잎을 먹고 사는 온순한 동물들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은혜로우신 조물주께서 그곳 주민들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 없는 동물들을 위해 당신의 나라에 계속하여 햇빛을 비춰주시고 빗방울을 내려주시는군요.